타타.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외교와 관련된 특별 좌담을 준비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6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여야 지도부의 기대와 발언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세기 양국이 함께 겪은 환난 지교의 역사가 오늘날 양국 우위의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양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을 해결하는 데도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시 주석님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이때 이번 방중은 기업들에게 커다란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중국 방문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모멘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법은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중국 방문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2008년 이후에 이미 표착 상태에 빠져버린 육자회담 재개의 계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네, 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 양국이 함께 겪은 환난지교의 역사가 오늘의 우위의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다. 그 대목하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원유철 대표, 새정치연합의 이정걸 대표, 두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태환 센터장님, 오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이 정상회담 자체가 6번째인 것도 중요하지만 김정은이 참석도 못했고 정상회담 한 번도 못 가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이렇게 따로 만나서 특별히 또 오찬까지 같이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파격적인 대우일 뿐만 아니라 양국이 아시아에서 이제 새롭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제 논의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또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 결정을 한 마당에 일본 아베 총리는 올 듯 하다가 또 안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아시아에서 중국이 정말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이제 한국을 삼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교는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한데 오늘 보여준 여러 가지 파격적인 예우나 형식만으로도 이 동북아의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를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강준영 교수님.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다만 이번 이 회담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남북 대치 국면이 끝나고 그게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고 시기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였고 그 상황에서 중국이 또 일정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도 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만은 중국도 남북 대치 상황 그리고 한국이 한미동맹 구조틀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 전승절 행사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아주 어려운 결정을 사실 하고 간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이런 예우와 환대를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틀의 한중관계, 그러니까 지금 한중관계라는 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사실 혈맹이나 전통 우호 관계를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을 좀 채워갈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회담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만 만난 게 아니라 리커창 총리도 같은 날 만났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아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번 방중 외교에 있어서 경제 외교의 중요성을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주문을 했는데 156명에 달하는 이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또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과 또 경제 외교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경제 외교도 뭐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FTA가 체결이 됐는데 네. 이것이 빨리 비준이 돼서 발효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서두르자는 그 양국의 입장이 이번에 잘 조율이 된 것 같고 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한 80%가 참석했다 그러는데 네. 그 비즈니스 포럼에서 다 그 자리에서 또 협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고 또 우리가 중국이 지금 내수 시장 중심으로 경제 성장 전략을 바꿨단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번에 한중 경제 협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뭐 정상 외교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인간적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그런 중에도 아주 돈독한 신뢰 관계를 지금 과시하고 있고 다들 이 관계가 아주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무슨 뭐 특별한 인연이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글쎄 뭐 시진핑 주석이 2005년에 그 저장성이라는 절강성 그 서기를 하던 시절에 네.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소위 그 한나라당의 그 야당 대표 시절에 뭐 일정을 취소하고 가서 만났다. 그러면서 뭐 2시간이 넘게 환대하면서 돈독한 정을 쌓았다. 이제 그런 분들이 둘 다 양국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10년 전이군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연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몇 년 전에 그 방문했을 때 청와대학 연설에서도 보듯이 또 중국어로 하고 이런 그 다가가려는 이미지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도 박근혜 대통령을 좀 이렇게 가깝게 대하고 이러는데 부담이 훨씬 덜한 거죠.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 중국어 별명도 있습니다. 박큰언이라는 피어다진. 네. 사실 시진핑 주석은 시진핑 큰아저씨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친근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이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정상 간의 어떤 신뢰를 통해서 상당한 그 내부 관계에 신뢰 관계를 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 외교하는 데는 훨씬 분위기가 부드럽다. 다만 이제 구조적들 때문에 어려운 것들은 또 남아 있겠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생각이 나네요. 그 대통령 취임하고 미국부터 간 게 아니라 중국부터 가고 그렇습니다. 예. 또 청와대 강연에서는 정말 중국어로 이렇게 해서 정말 뭐 굉장한 그 반향을 일으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특사도 제일 먼저 파견했고 또 그 전에 야당 대표 시절부터 중국 방문했을 때 새마을운동 강좌를 통해서 아주 또 그런 깊은 인연을 갖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서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을 또 모방해서 뭐 하다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상당한 그 어떤 그 인연 속에서 정상으로서도 6번째 만났으니까요. 그렇죠. 뭐 굉장히 그 신뢰 관계가 두텁다고 뭐 누가 봐도 그렇게 볼 텐데 이게 이제 일본한테는 이런 관계가 굉장한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자꾸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고 회방하는 소리, 질시하는 소리도 나오는데 뭐 산케 언론의 칼럼 같은 이 망언은 뭐 굳이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일본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한국과 중국 간의 이 신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좀 질시도 하고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사실 일본은 중국과 아시아의 어떤 주도권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일본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전승절 명칭에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사실은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일 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70주년 이래 놨단 말이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한테 진 것도 아닌데 왜 항일 전쟁이라는 걸 앞에 갖다 놓고 한국을 끌어들이면서 이 항일의 공동 역사 이런 걸 자꾸 강조하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일 소위 안보 구조라는 틀 속에서 한국 고리가 좀 약한데 이걸 자꾸 끌어가면서 이 중국 견제하는 이거를 균열시키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는 중국 정부의 생각도 이번 전승절 이걸 통해서
일본 그리고 그 배후에 미국을 견제한다는 시각이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자꾸 멀어지게 되면은 불편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번에 그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 빚도 조금 이제 마음속의 불편함도 조금은 덜고 네. 하는 그런 게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우파, 소위 그 우경화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본한테도 네. 그렇게 크게 불리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적당한 시기에 하자 이렇게 양국 정상이 합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날짜가 잡힐 거로 보여지는데 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네. 한일 관계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 번 열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과 일본은 만났어요, 정상이. 그 동시에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난번 아베 총리가 그 8.15 때 한 그 연설에서도 네.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일본 입장에서 미국이나 뭐 중국에게는 사과하는 듯한 태도였지만 한국을 쏙 빼버리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과 이렇게 이런 항일 전쟁 기념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같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 인상을 좀 피하고 싶은 거죠. 네. 사실상 속으로는 아베 총리도 중국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긴 했는데 열병식 참관만 안 하는 뿐이지 가서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을 예. 먼저 하고 싶었던 건데 네, 네. 그걸 한국이 이제 해버리고 한국이 주도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된 모양새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11월 초에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방미 외교가 그 전에 그 그렇습니다. 직전에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10월 중순에. 네, 그렇다면 10월 이제 16일.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중 외교를 잘 하고 또 전성절 내일 있을 행사에 뭐 30여 개 국가의 정상들이 오니까 뭐 당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볼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다자 외교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잘 준비해서 미국 가서 그동안 좀 그 밀어놨던 현안들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면 이제 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주최국으로서 이제 가운데 앉아서 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아베 총리도 부르고 시진핑 주석도 다시 초청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은 사실 MB 정부 때 우리가 사무국이 네. 서울에 설치되면서 그때 또 한국이 주관해서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 온 게 아니고 원자바오 총리가 왔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동북아 삼국 정상회의에는 뭐 시진핑도 그렇지만 저 후진타오 주석 때도 뭐 전 세계 정상회담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좀 예. 분담해서 가니까 이번에도 아마 리커창 총리가 리커창이 올 올 수- 가능성이 네,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번 시진핑 뭐 일반적으로 체제, 이제 네, 한중일 일반적으로 삼국 그렇게 회의는 그 총리가 오는 네. 총리도 어쨌든 이제 일본에 대하면 그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원수에 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하반기에 좀 이 일련의 외교가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요. 그 이번에 그 아까 이종걸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도 뭔가 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표명했는데 그 사실 이번 북한이 그 전성절 행사와 관련해서 참 이게 저 초라해졌어요, 위치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뭐 대북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용인하지 않겠다. 이게 사실 뭐 북한도라 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수님? 그 뭐 지금까지 다 나왔던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안정, 평화 유지 이런 것이 이제 중국의 동북아 안정에 있어서 핵심 내용입니다. 네. 사실 북한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도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남북
대치에서도 보였듯이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미군이 들어오거나 미국 전략 자산이 들어오고 항모가 들어오면 중국 전체에도 또 이 소위 작전권에 들어가 버리는 그렇죠.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는 건데 네. 사실은 이번 전승절 행사라는 것이 다자 행사잖아요. 다자 네. 국제 행사인데 이렇게 특별히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단독 오찬을 하고 이것만 봐도 북한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네. 너희들도 좀 이걸 따라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유의해서 볼 것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좀 이제 부드럽게 회유하는 정책을 예.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최룡해가 와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 이번에 한국을 너무 띄우고 북한을 이렇게 해놔서 고립되게 만들거나 그러면 또 10월 10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노동당 네. 창건일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달래는 나름대로 작업도 같이 할 거다. 달래는 것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갔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중국의 대북 전략이 완전히 바뀌거나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최룡해 특사도 그때 왔을 때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서 좀 냉대를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나중에 뭐 조금 나아졌는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관계를 지속했지만 고위급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동시에 지금 정상회담도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도발하면서 DMZ 도발하면서 중국이 국경에다가 뭐 장갑차를 보낼 정도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봐도 그렇죠. 그 군대 이동을 네. 북한에 대한 압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미군이 거기에 뭐 올 거라고 짐작해서 갖다 놓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장갑차 갖고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남북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표현을 우리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뭐 단순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중 정상이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 들으라는 얘기가 된 그렇죠.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중국 지도부가 네. 장성택 처형 후에 네. 이 김정은을 굉장히 위험한 그 정권으로 네. 위험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중 관계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슬슬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내심 좀 불안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 뭐 엄청난 그 고위급 그 분 장성을 포함해서 다 처형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건 내부가 상당히 불안정하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네.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 왜냐면 옛날 같으면 그냥 처형이 아니고 숙청되는 대상으로 보낼 수도 예, 있는데 그래요. 이런 예. 변화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상 좀 안심을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핵무기도 개발하는데 저렇게 막 나가려고 들면은 중국말도 안 들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내일이 그 전승절 아닙니까? 이 중국 정부가 이 전승절 행사에 기울이는 그 공이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승절 블루라 그래서 아예 공장도 좀 가동 중단시키고 이 공해 때문에 그렇겠죠. 하여튼 이렇게 그냥 이 총력을 다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글쎄 많이 그 분석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한 네. 3가지 정도로 좀 종합이 네. 될 것 같아요. 우선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제 세계에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를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선보인다고 그러고 그 중에 84%는 신무기고 아하. 그 자세히 따져보면 이제 미국의 전략 무기와 다 이렇게 급을 맞추어서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걸 좀 그래요?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항일이라는 걸 앞에 내세운 데서 보듯이 일본에 대한 압박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토 분쟁도 있고. 네. 그런데 일본에 대한 압박의 배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국으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미국을 의식한 네. 그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시진핑 체제가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부정부패 운동, 일소 운동 많이 하고, 뭐 최근에 이제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네. 확고하게 시진핑 1인 체제로 우리가 중국의 꿈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를 이제 리더십을 과시하는 뭐 이런 계기까지 좀 같이 있지 않나. 이렇게 대내적인 봅니다. 단속의 의미까지 있다. 예. 네, 그 관련해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반부패 드라이브 때문에 네. 뭐 군 고위 장성급들 포함해서 상당수가 말하자면 사법 처리되고 뭐 예, 여러 좀 가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예. 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아. 많이 추락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하, 예. 이것도 이번에 한번 이 틈에 좀 일신해 갖고 분위기를 새로운 면모로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 않나. 그리고 리더십 네.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도 좀 보여주고 동시에 이제 항일 반파시즘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했지만 네. 과거 지향적이라기보다 네. 대외적으로는 이제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중국이 이제 리더의 역할을 잘 할 테니까 같이 좀 동참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내일 그래서 이제 이 열병식, 그 전승절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이 있는 그 천안문 광장에 그 막루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이 각국 정상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0년 전에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그 섰던 그 막루에 이제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이 서게 되는 어떤 역사적 전변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전승절 가더라도 열병식 참석은 부적절하다 이런 또 논란이 있었을 만큼 이게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 미국을 의식해서 뭐 최신 무기도 조금 열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대통령이 참 이 성루에는 설 텐데 이 표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참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조언을 하신다면요. 글쎄요, 뭐 일단 이제 전승절 참석의 그 변이 네. 이게 뭐 새로운 뭐 이런 게 아니고 항일의 역사를 같이 했고 네. 공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이런 미래가 오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네. 우리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선의 어떤 그 소위 단돌이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를 그 정도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좀 가는 게 낫지 않나. 담대하게. 네네. 네,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거기에 뭐 동참했다 그래서 뭐 같이 맞장구 쳐주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런 정말 많은 정상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30개국 정상이 모였는데 49개국에서 참가하고 이런 데서 또 그냥 무뚝뚝한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 다만 거기에 걸맞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다 그 동참했다고 치면은 거기에 우리는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죠. 사실 오늘 하루만 봐도 그렇죠. 각국 정상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면서 좀 여유 있게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내일 행사를 치르는 게 좋겠다. 오늘 두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